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요일 아침 뉴스퍼레이드 이상목입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오늘 1,500여 명 의대 증원이 반영된 이 내년도 대학 입학 전형 시행 계획을 확정합니다. 27년 만에 의대 증원이 최종적으로 결정되는 셈인데 일부 대학은 학칙 개정을 거부하면서 버티고 있는 상황입니다. 첫 소식 유혜림 기자입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오늘 오후 대입전형위원회를 열고 2025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심의해 확정할 계획입니다. 대학들이 제출한 전국 40개 의대 모집 인원은 전년보다 1,500여 명 늘어난 4,567명입니다. 30일 대교협이 확정된 시행계획을 발표하면 대학들은 31일까지 수시 모집 요강을 공표해야 합니다. 앞서 교육부는 증원을 결정한 32개 의대에 늘어난 모집 인원을 반영해 학칙을 개정해 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대학별 의대 정원은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사항에 따라야 하며 이를 따르지 않는 경우 고등교육법 제60조에 따라 시정명령 등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학칙 개정이 마무리된 대학은 20곳으로 경북대, 제주대 등 12곳은 내부 반대에 부딪혀 부결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대한의사협회는 총장들이 우리나라 의료를 제자리로 돌릴 마지막 열쇠를 쥐고 있다며 학칙 개정 재심의를 하지 말라고 요청했습니다. 교육부는 학칙 개정을 끝까지 거부할 경우 시정명령이나 향후 모집 인원 감축 등 행정조치를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TV조선 유혜림입니다. 전공의와 의대생들의 집단 행동이 길어지면서 의료 인력 배출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이 정부가 1년에 한 번만 치러지는 이 전문의 시험과 의사고시를 1년에 여러 차례 이 수십 모집 방식으로 바꾸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시험 횟수가 늘어나면 이탈자 복귀도 쉬워질 수 있다는 게 정부의 기대입니다. 황민지 기자입니다. 전문의 시험을 앞둔 3, 4년 차 전공의는 2,900여 명. 수련 공백이 3개월을 넘으면 응시 자격이 사라져 내년 초 시험을 볼 수 없습니다. 전문의가 되려면 1년을 기다려 내후년 초 시험을 봐야 합니다. 전문의 시험이 1년에 한 번만 치러지기 때문입니다. 이에 정부가 전문의 시험 횟수를 늘리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예를 들어 분기에 한 번씩 시험을 치르면 복귀가 늦은 전공의도 1년을 기다리지 않고 응시 기회를 곧바로 갖게 됩니다. 시험 횟수 분산을 통해 안정적인 전문의 확보도 가능해집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전문의 수급 체계가 1년 단위에서 상시 수급이 되는 것이라며 말하자면 대기업 공채가 수시 채용으로 바뀌는 셈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전문의 수련 규정상 복귀가 늦으면 수련 공백이 3개월이 넘어 내년도 시험 응시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정부는 시점을 떠나 모든 복귀자의 구제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이탈 기간이 3개월이 넘어가면서 그 수련 기간을 맞추기가 어려운 이제 상황이 되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경우에도 복귀를 조속히 하게 되면 그러한 불이익에 대해서도 정부가 추가 검토를 할. 정부는 같은 방식으로 연 1회로 고정된 의사 국시 확대도 검토 중입니다. 전공의와 의대생들에게 복귀의 길을 넓혀주려는 정부의 이딴 구상이 실효성을 가질지 주목됩니다. TV조선 황민지입니다. 네,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김호중 씨가 예정대로 오늘 영장 실질 심사를 받습니다. 앞서 김 씨 측이 공연을 이유로 구속심사 연기를 요청했지만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김 씨와 소속사 관계자는 오늘 오전 법원에 출석할 예정인데요. 잇따르는 비난 속에서도 어제 공연을 강행했던 김 씨, 오늘 공연에는 출연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김창섭 기자의 보도입니다. 가수 김호중 씨 공연 현장 판매 입장권을 사려는 팬들 줄이 늘어섰습니다. 공연 시간에 늦을까 발걸음을 서두르기도 합니다. 김 씨는 음주운전과 뺑소니 혐의로 수사를 받는 상황에서도 공연을 강행했고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은 채 공연을 마쳤습니다. 오늘도 이틀째 공연이 열리지만 김 씨는 출연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김 씨와 소속사 관계자 등 3명이 오전 11시 30분부터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받기 때문입니다. 김 씨 측은 법원에 공연 출연을 이유로 구속심사 연기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소속사 측은 해외 출연자들이 입국한 만큼
공연은 예정대로 하게 해달라는 취지였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4가지인데 핵심은 위험운전치상입니다. 음주로 정상운전이 곤란한 상태일 때 적용되는데 사고 당일 김 씨가 마신 술의 양을 두고 양측이 공방할 전망입니다. 검찰은 도주와 증거인멸 유로로 구속 필요성을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영장실질심사 결과는 이르면 오늘 오후에 나올 예정입니다. TV조선 김찬섭입니다. 네, 법무부가 오늘 검찰 인사위원회를 열고 중간 간부급인 차장 부장검사 인사안을 논의합니다. 지난 13일에 단행됐던 검찰 고위급 인사 이후에 후속 인사 절차가 이뤄지는 건데 관심은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들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지휘부를 누가 맡게 될지에 쏠리고 있습니다. 윤동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원석 검찰총장 패싱 논란 속에 지난 13일 단행된 검찰 고위급 인사. 어제 단행된 검사장 인사는 제가 이에 대해서 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법무부가 오늘 검찰 인사위원회를 열고 후속 인사를 논의합니다. 현직 검사와 변호사, 교수 등 법조계 전문가로 구성된 검찰 인사위원회는 고검 검사급인 차장 부장검사 700여 명에 대한 인사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관심은 서울중앙지검 지휘부로 쏠립니다. 서울중앙지검 1차장 산하 형사 1부에는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전담 수사팀이 꾸려져 있고 김정숙 여사의 인도 타지마할 셀프 초청 의혹 사건도 배당돼 있습니다. 중앙지검 신임 4차장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사건을 수사하는 반부패 라인을 모두 지휘하게 됩니다. 전임 차장이 모두 사법연수원 31기였던 만큼 이번엔 32기 검사가 물망에 오르고 있습니다. 박성재 법무장관은 후속 인사를 서둘러 수사 공백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중앙지검의 지휘를 위해서 그 후속 인사는 최대한 빨리 해서 그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할 생각입니다. 고검 검사급 인사 발표는 다음 주쯤 이뤄질 전망입니다. TV조선 윤동빈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용산 대통령실로 중소기업인들을 초청을 해서 중소기업이 세계 시장에 진출할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취임 후 3년 연속 이 중소기업인 대회를 연 건데 규제 혁신 등 기업 환경 개선도 약속했습니다. 조성호 기자입니다. 5월 셋째 주 중소기업 주간을 맞아 중소기업인 등 500여 명이 대통령실 잔디마당에 모였습니다. 평소 자신을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이라고 강조해온 윤석열 대통령은 중소기업에 대한 폭넓은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세계 시장에 진출할 경쟁력을 갖춘 중소기업과 벤처기업 그리고 스타트업을 열심히 지원하겠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 2년간 중소기업과 함께 세일즈 외교를 한 게 기억에 남는다며 불확실한 경제 상황의 최전선에서 애써줬다고 감사를 표했습니다. 또 중소기업인 11명에게 금탑산업 훈장 등을 수여하며 격려했습니다. 중소기업인들은 기업 규제 해결에 적극 나서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과 기업 상황에 맞는 주 52시간 등 근로시간 유연화를 가장 먼저 해결하기를. 특히 역대 대통령 가운데 3년 연속 대회를 개최한 건 윤 대통령이 처음이고 네덜란드와 베트남 등 12개 나라 주한 외국 대사들이 참석한 것 역시 이번이 처음입니다. 지난 2차례 대회에 이어 이번에도 중소기업과 상생한다는 의미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 대기업 총수들도 자리를 함께했습니다. TV조선 조성호입니다. 한국, 일본, 중국 정상회의가 26일부터 이틀간 서울에서 열립니다. 미중 갈등으로 인해서 2019년 12월 중국 청두에서 8차 회의를 마지막으로 열리지 않던 이 3국 정상회의가 4년 5개월 만에 개최되는 겁니다. 우리 정부가 기후변화와 과학기술 교류 등 이 6대 정부 협력 분야를 일본과 중국에 제시한 만큼 이번 회의 의제로는 안보보다는 경제 문제가 주로 다뤄질 전망입니다. 한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의장국을 맡습니다. 황준국 주 유엔 한국 대사는 현지 시간 23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우리나라가 6월 한 달간 유엔 안보리 의장국을 맡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기간 한국은 유엔 내에서 사이버 안보 관련 논의와 함께 필요시 언제든 이 북한 관련 안보리 회의를 개최할 방침입니다. 한국이 안보리 의장국을 맡은 것은 2014년 5월 이후 10년 만입니다. 자, 어제 봉화마을에서 열린 노무현 전 대통령 15주기 추도식에 야권 인사들 총집결했습니다. 두 분 패널과 함께 정치권 소식 자세히 짚어보죠. 노동일 파이낸셜 뉴스 주필 이승훈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위 부위원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추도식에 앞서서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 또 조국 대표, 이 김경수 전 지사 환담의 자리를 가졌습니다. 굉장히 길었다고 그래요. 영상 먼저 보겠습니다. 상당히 긴 시간을 환담을 했습니다. 뭐 여러 가지 말씀들이 있었습니다만 우리 사회의 미래가 나아가야 될 길, 또 현 시국의 어려움, 이런 점들에 대한 걱정, 우려를 함께 했다는 말씀 정도.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어떻게 총선 민심을 받들은 그런 정치활동, 국회활동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의 당부 말씀이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의 길, 한국의 길을 어떻게 찾아 나갈 것인가, 그게 노무현 대통령님의 문제의식이셨던 것 같고요. 저도 그런 차원에서 여러 가지를 보고 배우고 돌아올 생각입니다. 자, 지금 그 현재 야권의 빅샷이라고 할 수 있겠죠. 문재인 전 대통령, 이재명 대표, 조국 대표 향해서 서로 연대해서 성과를 내라고 당부를 했다고 합니다. 글쎄요, 교수님은 어떤 의미라고 볼 수가 있을까요? 당연한 의미라고 들었습니다. 당연한 의미. 그러니까 지금 전부 야권 정당들이고요. 네네. 다 성향도 비슷하잖아요. 과거 정의당 같은 경우는 야권이긴 했지만 민주당과 성향이 많이 달랐잖아요. 그러니까 연대해서 성과를 내라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지금 뭐 다 정말로 성향도 비슷하고 여러 정책도 비슷하고 뭐 디테일에서 조금 다르긴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연대해서 성과를 내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특별히 그런 말씀을 한 것은 제가 보기에는 현재 이재명 대표와 이제 조국 대표 또 민주당과 이제 넓게 봐서 민주당과 이제 조국 신당을 봐서 함께 했을 때 약간의 긴장 관계는 있어 보이거든요. 그렇겠죠. 조국 대표는 적극적으로 이제 구애하는 편이고 이재명 대표는 조금 거리를 두려고 하는 편이고 그것이 왜 그러냐면 이제 장기적으로 봐서는 대선 같은 가도에서 조금 경쟁자가 될 수도 있다.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인 것 같으니까 문 대통령은 그런 점도 조금 염두에 두고 함께 연대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런 당부를 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 민주당은 조국 혁신당을 향해서 지금 잠깐 언급을 해줬습니다. 거리두기 조금 이렇게 디테일에서는 다를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만 어제 회동을 계기로 뭐 두 당 간의 협력, 연대 뭐 이런 게 조금 더 강화될 수는 있습니까? 아니면 아직은 이릅니까? 저는 뭐 지금 시기가 연대를 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대선이 3년 정도 남았기 때문에 연대는 충분히 가능하다. 그리고 문재인 전 대통령도 개혁 입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성과를 내라라고 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뭐 개혁 입법들 그리고 김건희 최상병 특검법에 대해서도 조국 전 장관, 즉 당선자가 그것들을 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아마 연대의 틀은 굉장히 공고해질 것으로 보여지고요. 문재인 전 대통령의 총선 기간 동안 윤석열 정부처럼 못하는 정부를 처음 봤다, 뭐 이런 취지의 발언을 하셨었는데 그런 정부가 못한다라고 한다면 국회에 압도적 다수 의석을 주었기 때문에 국회라도 나서서 좀 개혁적인 입법들 그리고 개혁 과제들을 해결해내라 이런 취지의 성과를 얘기한 것 같습니다. 그럼 조금 더 하나 좀 더 들어가서 디테일하게 보면 조금 뭐 김경수 전 지사 같은 경우에 어떤 90점 역할 또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이 상황에선. 일단 법권이 안 된 상태잖아요. 그래서 90점 역할을 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연말에나 이제 국내로 귀국하겠다고 하니까 좀 기다려봐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윤석열 정부의 검찰이 뭐 이재명 대표도 그리고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도 그리고 이제 뭐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에 대해서도 지금 수사를 확대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압력이 가해지는 상황에서는 내부적으로 굉장히 더 단합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런 단합 과정을 통해서 22대 국회에서 윤석열 정부와 차별화된 어떤 정책과 입법들을 해결해 나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이재명 대표가요, 이 봉화마을로 향하는 차 안에서 어제죠, 이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켜서 최근 당 상황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저희가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현재 2만 명이 넘게 탈당을 했습니다. 항의도 여전하고 왜 우리의 뜻을 존중하지 않느냐. 이번 이 일을 계기로 당원 중심 대중정당으로 확실하게 변모시키자. 탈당하는 당원들 꼭 드리고 싶은 말씀들이 그런 거죠. 포기하면 끝입니다. 대신 혼을 내십시오. 자, 이재명 대표 저렇게까지 이야기한 거 추미애 당선인의 의장 경선 탈락 이후에 2만 명 넘게 탈당 행렬이 이어지고 있는 이 상황을 언급하면서 당원 중심 정당으로 변모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당원권을 강화하겠다 이런 얘기인데 지금 상황에서 저런 얘기를 하는 상황, 뭐 이 상황을 좀 심각하게 보는 겁니까? 2만 명 탈당 같은 것을요? 네, 뭐 2만 명이나 당원들이 탈당했다고 또 네. 탈당을 뭐 좀 요청했다고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예. 뭐 당연히 이제 심각하게 봐야 되겠죠. 그러나 이 문제를 촉발한 게 바로 이제 추미애 국회의장이 당선 예를 들어서 후보로 네. 국회의장 후보로 당선이 돼야 되는데 왜 안 됐냐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근데 지금 예를 들어서 그분들 다 국회의원들이 투표해서 민주적 절차를 거쳐서 선출한 거 아닙니까? 네. 근데 그걸 뭐 일부 항의는 할 수 있다고 하지만 그것이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당원권 강화? 민주당 내에 국한된다면 그거야 얼마든지 뭐 문제 없는 거죠. 예. 예를 들어서 당대표 선출하는데 100% 당원들 투표로 하겠다 이렇게 하면 그 문제 없는 겁니다. 당내에만 얘기한다면. 예. 그런데 예를 들어서 국회 원내대표를 선출한다든가 또는 뭐 국회의장 후보를 선출한다든가 예. 뭐 이렇게 가면 결국 또 무슨 뭐 상임위원장 선출하는데도 당원들의 의견을 반영하면 어떠 이렇게 나오겠죠.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거죠. 예. 대의민주주의 자체를 포기하는 것이고 부인하는 거죠. 우상호 의원이 그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네. 당원들은 당직 선출할 때, 그러니까 대표라든지 네네. 뭐 이런 거 최고위원이라든지 이런 당직자를 선출하는 데는 얼마든지 뭐 100% 하든 50% 하든 예. 할 수 있는 거지만 선출직은 국민들이 뽑는 거고 당직은 당원들이 뽑는 거고 네네. 원내직은 국회의원들이 뽑는 거다. 그게 당연한 것이다라고 얘기했는데 예. 그렇지 않고 이래서 원내직 선출하는데 이런 데도 당원들의 어떤 뭐 상당한 입김을 보장하겠다? 이것은 대의민주주의 자체를 문제에 빠뜨리는 것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노 교수님께서도 언급을 해주셨습니다만 김진표 의장도 이 부분에 대해서 대의민주주의 위기라면서 언급을 한 적이 있잖아요. 기억을 하실 건데, 그러니까 이렇게 팬덤이 강화되고 이렇게 된 것을 반영하는 이 자체가 혹시나 중도층으로도 확장해야 되는데 영향을 미치지 않냐 이런 지적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하십니까? 그러니까 그런 지적들이 총선 전에 많이 있었죠. 네. 이것들이 우려가 되고 중도층을 잃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지적들이 있었고 뭐 일면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총선이 끝나 보니까 강성 지지층의 의견대로 국회의원들이 당선 후보가 되고 당선이 됐단 말입니다. 네. 그리고 조국 전 장관도 복귀를 했고 추미애 전 장관도 복귀를 했고 예. 이준석 전 당대표도 이제 국회의원이 당선이 됐어요. 그러면 윤석열 정부의 어떤 실정에 맞서서는 지금 강하게 싸워야 된다는 강성 지지층들의 의견이 상당수 맞았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는 민심도 중요하지만 당심도 같이 끌고 가겠다라고 하는 어떤 정부적 판단이고 예를 들어서 원내대표 선거라든가 국회의장 선거에 당심을 반영하겠다. 이게 이제 헌법적 가치를 위반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논의들을 하는 것 자체는 당원들의 의사를 반영하고 또 당원들의 어떤 불편한 심기를 달래는 차원에서의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정무적인 감각을 가지고 잘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예. 그 반면에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당대표 경선률이 당심 100%인다는 차원에서 보면 오히려 국민의힘이 폐쇄적인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국민의힘이 변하고 또 그러면 또 민주당도 변하는 것이고 서로 변화를 이끌어줘야 되는 것인데 예. 지금은 서로 강대강 대치가 되면서 폐쇄적으로 스스로를 강하게 응집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어떤 트렌드나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강성 지지층을 달래는 부분이라는 얘기로 제가 이해를 해서 듣겠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뭐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박주민 의원 같은 경우에도 박주민 의원도 이제 수박으로 몰리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법사위원장이 되려고 하면 안 된다. 나가서 해라.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상황이에요. 이게 문제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것들. 뭐 박주민 의원을 수박이로 지정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부적절하다고 봐요. 그러니까요. 다만 이제 만약에 이게 당 지도부가 박주민 의원을 수박이라고 한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되지만 네. 강성 지지층은 하나의 당원이거든요. 당원이란의 어떤 표현의 자유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용을 하고 또 이런 것들을 박주민 의원이 이겨내야 되는 부분도 있다라고 생각되고요. 예. 다만 이게 적절한 표현 방식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적절한 표현한 방은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만 강성 지지층이 여러 곳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당내에서야 상관이 없겠지만 국회의원이라든가 이런 데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대의민주주의에 문제가 된 생기는 이런 역은 밖에서 봤을 때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그러니까 일단 뭐 자기 대표를 뽑으면 대의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그 뽑혀진 대표는 잘 아실 거예요. 뭐 자유이임 원칙이라 그래가지고 예. 그 뽑아준 사람들의 의사에 기속되는 게 아니에요. 구속되지 않고 그럼 멋대로 하냐 그게 아니고 국가 이익을 최우선으로 해서 자기의 양심에 따라서 예. 업무를 수행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4년 후에 그 사람 떨어뜨리면 되는 거죠. 네. 그게 우리가 얘기하는 지금까지 민주주의 원칙이고 예.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당원들이 계속해서 예. 그 임기 내내 똑같은 자기들의 어떤 그 영향을 미치면서 우리 뜻대로 하라 이렇게 하면 대의를 왜 합니까? 대표를 왜 뽑습니까? 다 예. 그분들한테 물어보고 국민들한테 다 물어봐서 일을 처리하면 되지. 그러니까 그것은 바람직하지도 않고 원칙에도 맞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알겠습니다. 자, 다음 이야기도 짧게 좀 짚어보겠습니다. 검찰이요.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와 청와대 관계자 간의 이 금전거래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죠. 청와대 비서관에 이어서 경호관도 이 금전거래한 사실 보도된 상황입니다. 글쎄요, 이런 보도를 나온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 무슨 범죄 혐의가 있다 이렇게 뭐 특정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죠 현재로서는. 네네. 그런데 이게 이제 연결이 뭐 문다혜 씨만 특정해서 수사하는 게 아니고 네네. 전 사위가 되나요? 이제 뭐 그 서모 씨에 대해서 네. 이스타젯의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하다가 그분들이 이제 뭐 또 서모 씨와 그 문다혜 씨가 함께 전남편. 태국으로 이사했잖아요. 예, 예. 그 대통령 임기 중에 네. 얼마나 이례적입니까? 그걸 이제 문제를 혹시 이제 이스타젯 특혜 의혹을 수사하다가 이게 이제 그렇습니다. 그 이제 뭐 한 줄기라고 할 수 있는 건데 예. 물론 친구들끼리 돈 거래했다. 그 무슨 문제겠습니까만 이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청와대 제2부속실 당시 직원, 그러니까. 청와대 뭐 나중에 춘추관장 했던 분, 예. 또 청와대 경호처 직원, 그다음에 또 총무비서실에 있으면서 뭐 소속은 제2부속실이면서 총무비서실에 있던 예. 그 직원, 뭐 양모 씨하고 그런 사람들하고 다 돈을 주고받고 한 것이 있었단 말입니다. 네네. 그건 이례적이잖아요, 뭔가.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것이 그야말로 특혜 채용 의혹이나 다른 의혹과 연계된 것이 아니냐고 검찰이 지금 수사하고 있는 것이니까 예. 어쨌든 그런 상황이다. 아무 문제 없는 걸 수사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보면서 조금 검찰 수사를 지켜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알겠습니다. 글쎄 이제 아주 이례적인 돈 거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이제 문다혜 씨 측에서는요 SNS에 검찰 수사에 불편한 심기를 비췄습니다. 문다혜 씨 쪽에서 입장은 어떤 건지 또 변호사님 생각은 어떤 건지 좀 말씀해 주세요. 일단 문다혜 씨 입장에서 보면 자신은 부적절한 돈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닌데 이것에 대해서 마치 자신의 가족, 지인 그리고 뭐 관련 고등학교 동창까지도 압수수색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예. 이게 자신에 대한 어떤 범죄 수사라고 인식하기보다는 정권 차원에서 어떤 김건희 특검이나 또는 최상병 특검에 대한 논란들을 물타기 위한 용도로서 캐비넷을 열어서 수사를 하고 있는 게 아니냐. 그러면서 서울중앙지검장을 교체하고 전주지검장 시절에 있었던 전주 사건까지도 끌어온 것이기 때문에 예. 이건 정치적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어떤 불편감이 있는 것 같고요. 네. 뭐 돈거래 자체로만 보면은 돈거래 자체가 잘못됐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다만 아직까지는 뭐 검찰발 뉴스들에 비춰봤을 때 전혀 뭐 불법적인 혐의를 의심할 만한 사유는 나오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섣불리 이걸 어떤 불법적이라고 단언하기보다는 검찰 수사를 좀 지켜보고 네. 이것들이 잘못된 부분이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도 짚어보겠습니다. 28일로 예정된 해병대원 특검법 이 재표결을 앞두고 여야의 신경전이 아주 거셉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 당 소속 의원 전원에게 지금 편지를 보내서 특검법 반대를 호소하면서 총력전에 나서고 있는 모습이죠. 이 상황은 일단 뭐
상황을 좀 모면하는 상황입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몇 명 정도가 이게 지금 표에 찬성표를 던질까요? 글쎄요, 이제 뭐 당장 국민의 입장에서는 이번에 이제 뭐 재의결을 부결시킨다 하더라도 22대 국회에서 또 하겠다고 지금 민주당이 얘기하고 있는데 뭐 그렇기 때문에 일단 뭐 부결은 시켜야 되겠죠. 다음은 어떻게 되더라도. 네네. 참 안타까운 게 이것도 우리도 이게 얼마나 많이 다뤘습니까? 그렇습니까? 근데 시급한 국정 현안이 이거밖에 없나요? 정말 많은 국정 현안이 많은데 네네. 이런 거 가지고 이렇게 계속 하려는 건 이해를 잘 못하겠습니다. 예. 이게 정말 무슨 뭐 그래서 그 채모 상병 사망한 그 채모 상병이 정말 안타까운 죽음이죠. 네네. 그러나 예를 들어서 과거 무슨 의문사처럼 그렇게 뭐 은폐를 했다거나 아니면 억울한 죽음을 두고서 뭐 제대로 대우를 안 했다든가 예. 그런 거 아니잖아요. 대민 지원 작전 가운데서 이렇게 사망을 했고 예. 순직으로서 국가유공자로 지금 현충원에 지금 안장했지 않습니까? 예. 그 부모들도 그래서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있고 예. 얼마나 안타까운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그 부분은 그렇지만 그것이 과거처럼 무슨 뭐 이걸 은폐하거나 그런 거 아니란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것들을 군 지원 대규모 지원 작전입니다. 그 작전입니다. 네. 뭐 전투나 똑같은 그런 작전 가운데서 예. 사망한 것이고 순직자로서 영광스럽게 국가의 유공자로 다 추서를 했다 하는 걸 두면 이걸 가지고 정말 이렇게 뭐 여야가 무슨 대규모 시급한 현안처럼 예. 이렇게 하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공수처 수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 급물살 타고 있습니다. 여러 사람을 소환을 하고 있고 예. 공수처장이 임명됐고 예. 그러면 그 결과를 지켜보고 국민들이 그 결과를 보고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라고 한다면 윤 대통령도 본인도 특검을 스스로 요구하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 그걸 조금 알겠습니다. 지켜보는 게 바람직하다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일단 그 이탈표 지금 이제 이탈표로 나오면 이제 그 동치권에서 이런저런 이제 관측 이탈표가 어떻게 될지 관측을 내놓고 있죠. 직접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 세 분 말고도 제가 알기로 비공식적으로 이제 찬성에 관한 그런 긍정적인 입장을 갖고 있는 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김웅 의원 같은 경우는 이탈표가 한 10명은 나올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셔갖고 100원 걸 수 있습니다. 나오지 않는다. 제가 볼 땐 국민의힘에서는 한 10표 정도를 예상을 두 자릿수까지 했었었는데 예. 그러니까 이 상황을 어떻게 보느냐, 국민의 눈높이에서 어떻게 보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지금 말하는 뭐 얘기가 나오는데 10표 정도가 나오면 이게 상당히 의미가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10표 정도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국민의힘 의원들이 용산 눈치만 보는 것이 아니라 최상병 특검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진실을 원하기 때문에 예. 더 적극적으로 진실에 다가가자 이런 의사를 가지고 있는 국회의원들이 있다는 것이고요. 예. 그래서 10표가 넘게 나온다라고 한다면 윤석열 대통령이 비록 거부권 행사를 통해서 최상병 특검을 거부는 했습니다만 네네. 국민의힘 의원들조차도 이제 움직이기 시작했고 만약에 이러한 방식의 국정 운영이 계속된다라고 한다면 예. 국민의힘과 동조해서 가기 어려울 수 있는 상황, 즉 레임덕 상황으로 갈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네. 그렇습니다. 본인들이 잘못한 게 없다라고 하고 있고 외압도 없다라고 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빨리 특검을 가서 그냥 털어버리는 게 좋을 수도 있거든요. 문재인 전 대통령도 드루킹 사건 때 받기 어려운 특검이었습니다만 받았고 그래서 그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털고 다음 국정으로 갈 수가 있었거든요. 예. 그런데 이게 21대 국회에서 끝내지 못하고 22대 국회 가서도 새로운 국정 방향보다는 여전히 이런 최상병 특검에 있다는 것 자체가 네. 정권이 미래로 가기는 어려운 시점이 아닌가 싶고요. 네. VIP 경로설 이후에 안보실과 대통령실과 국방부가 모두 다 움직여서 굳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주장하면서도 8명이라고 하는 어떤 입건해야 될 사람들을 2명으로 줄여서 대대장만 보냈느냐. 예. 이런 것들이 결국 외압의 실체가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여쭤볼게요. 이렇게 짧게 답변해 주시면 좋겠는데 일단 이 특검의 이제 목적이 모든 게 이제 해병이 왜 죽었냐 이거 진실을 밝히자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특검을 구성하면 민주당이 추천한 사람들이 다 한 결과가 이제 특별검사 일을 하게 되잖아요. 이 결과가 나오면 이 결과는 확실히 맞는 거다 이렇게 하지 않을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잖아요. 이렇게 되면. 일단 대한변협이 4명을 추천하고요. 민주당이 2명을 줄이면 네네. 대통령이 하는 거예요. 네. 이건 대통령의 문제, 외압 의혹에 대한 수사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만약에 검사를
특별검사를 임명해버린다라고 한다면 특별검사를 임명할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드루킹 사건 때도 그랬고 국정농단 사건 때도 그랬고 야권에 줬다라는 측면에서 오히려 수사의 객관성을 더 높일 수 있는 방침이다 말씀드립니다. 민주당 일방적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 특검 결과가 나왔다. 모든 사람이 동의를 할까? 이 특검 결과 만약에 나온다면 결과에 대해서? 뭐 특검 결과가 만약 나온다면 특검이 제대로 수사한다면 그거야 뭐 받아들이지 않을 도리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최상병의 죽음이 억울하다는 건 예를 들어서 좀 순직한 사람 군대에서 사망한 그 부모들은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하겠죠.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가 유공자로 인정되었고 명예롭게 추서가 되었고 그래서 지금 가족들도 아무 말이 없습니다. 이걸 야권에서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것은 결국은 무슨 진상 규명하자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니고 이걸 고리로 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개입 사실을 밝혀서 그것이 불법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그걸 탄핵하자 이렇게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의도가 불순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특검은 말 그대로 또 특별 검사기 때문에 수사가 목적이어야지 수사 외에 그런 정치적 의도를 가진 것이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마지막 말씀드리면 만약 이걸 통해서 예를 들어서 과실치사범이 그 책임져야 할 사람이 여러 명 있다. 뭐 사단장이든 누구든 간에 그러면 최상병은 뭐가 됩니까? 과실치사범죄의 피해자가 되는 겁니다. 영광스러운 순직자가 아니고 이론상으로 그게 바람직합니까? 들으시는 분들 모두 판단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난해 12월 경복궁 담장에 10대 2명이 스프레이로 낙서를 하고 달아나는 일 있었습니다. 이들에게 범행을 지시한 일명 이 팀장 도주 5개월 만에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잡고 보니까요, 불법 음란 사이트 운영자였습니다. 조윤정 기자입니다. 서울 경복궁 담장에 붉은색과 푸른색 스프레이 낙서가 가득합니다. 영화 공짜라는 문구와 함께 불법 영상 공유 사이트 주소가 적혀 있습니다. 이들이 훼손한 경복궁 담은 44m에 달합니다. 국가유산청이 1억 3천여만 원을 들여 지난달 복원 작업을 마무리했지만 자세히 보면 푸른색 스프레이 자국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범행 4일 만에 붙잡힌 용의자는 10대 2명이었습니다. 범행 수락은 왜 하신 거예요? CCTV로 잡힐 줄 모르셨나요? 이들은 경찰에서 범행을 지시한 사람으로 이 팀장을 지목했습니다.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이 팀장이 낙서를 해주면 300만 원을 주겠다고 제안한 뒤 착수금으로 10만 원을 줬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이 추적 5개월여 만에 이 팀장을 붙잡았습니다. 경복궁에 낙서한 불법 영상 공유 사이트와 별도로 음란 사이트도 운영하는 30세 남성입니다. 경찰은 이 남성이 사이트 홍보를 위해 낙서 테러를 지시한 것으로 보고 있지만 남성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범행 동기를 파악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TV조선 조윤정입니다. 자, 지금 전해드린 대로 10대 청소년들에게 경복궁 담벼락 낙서를 지시한 이른바 이 팀장 검거됐습니다. 네, 최진영 변호사, 장윤미 변호사와 함께 관련 내용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그러니까 이 팀장 검거 왜 이렇게 오래 걸립니까? 5개월이나 걸렸어요? 이 사람이 누군지 잘 찾기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텔레그램이라는 이 소셜 미디어에 대해서 이러한 일이 벌어지니까 탈퇴를 해버렸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텔레그램 같은 경우에는 한국도 아니고 이 러시아산 그 소셜 미디어고 하다 보니까 인적 사항을 특정하기가 만만치 않았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그 탈퇴 계정 이런 것들을 그 한국 경찰이 수사 역량을 발휘해서 사람을 특정하고 30대 남성 이른바 이 팀장을 특정했다라고 하는데요. 결국 지금 본인 같은 경우에는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 지시하는 사실 자체에 대해서 부인하고 있습니다만 이 디지털 포렌직을 통해 가지고 사람을 특정했던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빠져나가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동기에 대해서도 지금 본인은 부인하고 있습니다만 영화 공짜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낙서와 함께 거기에 영화 공짜인 그 사이트에 주소가 있는 걸 보면은 그와 같은 그 영화 사이트 이른바 불법적인 동영상과 성범죄 동영상을 공유해서 그것으로 돈 벌기 위해서 이와 같은 젊은 사람들 사주해서 한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뭐 지금 같은 경우에는 문화재 보호법 요즘 보면은 뭐 문화재 보호청에서 이제 그 국가문화유산청으로 그 이름은 바뀌었습니다만 문화재 보호법상의 어떤 문화재 손상 혐의 그리고 또 남의 어떤 불법적 영상을 다 활용을 했기 때문에 저작권법 위반 그리고 또 그
네. 이른바 19금 동영상 뭐 예.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 아청법 위반이라든가 정보통신법 위반 이런 부분으로 지금 혐의를 가지고 지금 조사하고 있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뭐 지시했던 30대 남성 잡혔고요. 10대 네. 청소년들도 잡혔습니다. 이제 남은 건 처벌 같아요. 어떤 처벌 받게 되나요? 일단 10대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는요, 굉장히 비난 가능성이 높은 범죄를 저지른 겁니다. 어떻게 그러니까요. 국가 문화재에 예. 이런 30m의 낙서를 했던 부분 때문에 10대임에도 불구하고 이 남성 10대에 대해서는 영장까지 청구를 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아주 10대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만 영장을 신청하라는 게 법의 취지다 보니까 예. 발부가 되진 않았습니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고 예. 이 사안의 또 파장은 2차 또 모방 범죄가 이어지기도 했었어요. 20대 맞아요. 남성이 자백을 했는데 이 남성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검찰이 3년 실형 구형을 했습니다. 아마 정확한 선고 결과는 이제 차후에 짚어봐야 되겠지만 엄한 처벌을 면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네. 1억 5천만 원 저 복구 비용 들었잖아요. 저거는 다시 청구할 수 있습니까? 청구는 할 수 있습니다. 예. 문제는 그 이 팀장이라는 사람이 돈을 가지고 있느냐 이 문제겠죠. 판결을 해서 불법행위 예. 손해배상 받는 예. 데는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재산이 문제가 되는데요. 아시다시피 문화재 보호법이 바뀌어가지고 이제는 국가문화유산청 뭐 네네. 이렇게 하고 국가문화유산 같은 경우에도 이 유형문화 같은 경우에 지정문화유산 같은 경우에 이 피해가 생길 때에 구상권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겼는데 네. 이 사안이 이 그 법을 개정해서 첫 시행하는 사건이기 때문에 네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국가 정부기관에서 돈을 판결을 받는 것을 넘어서 실질적으로 이 그 복구 비용이라든가 손해배상을 받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네, 이번에는 이번 주에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는 직원 갑질 논란에 휩싸인 반려견 훈련사 강영욱 씨 이야기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영욱 씨 아직까지는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는데 회사가 사실상 폐업 수순에 들어간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정황들이 지금 폭로가 되고 있고 어떻게 되고 있나요? 일단 한 중고 컴퓨터 매매 업체에서 이 보든 컴퍼니 강영욱 씨가 운영하는 회사에 컴퓨터 기물을 다 매입했다라는 것을 인터넷에 올리면서 폐업 예. 수순에 접어들었구나라고 알려져 있고요. 그 회사 사옥에 가면 지금도 뭐 문이 닫혀 있고 직원들 모습은 보이지 않아서 네. 실질적으로 운영은 중단이 된 상태인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강영욱 씨가 반려견 훈련소 그리고 사옥을 갖고 있는데 경기도 남양주시에 있거든요. 이 부분 다 매물로 올 초에 내놓은 것으로 좀 확인이 되고 있고 네. 반려견 훈련장 규모망도 한 1,750평 정도가 되는데 이 또한 내놨다라고 합니다. 아, 그래요? 그런데 이번에 이른바 갑질 폭로와 연관돼 있는지와 관련해서는 예. 폭로가 있기 이전에 이미 이런 수순을 밟은 것으로 또 알려져 있어서 좀 무관한 거 아니냐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네. 그런데 그 강영욱 씨를 오히려 옹호하는 그 네티즌이나 뭐 그런 사람도 좀 있는 모양이에요. 그렇습니다. 최근까지 이 그 보듬 예. TV나 이 관계자 그 일로 했다는 사람이 예. 보듬 TV에 댓글로 냈다고 하는데 이 사안은 이른바 마녀 사냥이다. 아. 실제 강영욱 본인 이름으로 걸고 있는데 직원을 엄격하게 관리하지 아니할 수가 있느냐라는 네. 그런 취지인 것이고 특히 최근에 있어서 어떤 그 선물을 함에 있어서도 이 배변 봉투에 스팸 이 선물 세트를 넣어서 줬다는 것이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는데 네네. 그 부분 같은 경우에도 이 그 배송되어 오는 포장이 네. 다 찢어지고 다 훼손이 돼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양해를 구하고 괜찮다 하고 해서 이제 그 포장지를만 바꿔가지고 했다라고 했기 때문에 예. 사안이 다르다라고 하고 있고 실제로 어떻게 보면은 동종업계에서 복지나 후생이나 급여도 최고 수준으로 해줬는데 이제 와서 이런 식으로 그 강형욱 씨에 대해서 이 그 퇴직한 사람들이 문제 제기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라는 그런 글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여전히 어떤 그 사실관계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겠군요. 네, 강영욱 씨 아직까지 뭐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고 전해드렸는데 예. 이대로 운영회사가 폐업이 한다면 갑질 의혹을 인정하게 되는 건지 그럼 뭐 노동부에서의 뭐 조사 이런 건 또 어떻게 되는 건지 그렇습니다. 궁금해요. 이게 만약에 소송이라면요 예. 부답한다고 표현하는데 이제 답변을 하지 않으면 이거는 자백을 한 걸로 간주가 아, 됩니다. 그래요? 근데 이제 상식적으로도 뭔가 왜 본인 항변을 정확하게 하지 않나라고 의구심이 예. 나오는데요. 왜냐하면 강영욱 씨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2월에 한 유명 반려견 훈련사가 성추행 의혹을 받았다는 기사가 뜹니다. 예. 그러자 이거 절대로 내가 아니다라고 본인의 SNS에 즉각적으로 예. 글을 올리거든요. 내가 살고 있는 주거 공간도 이 기사 속의 네. 인물과 다르기도 하고 이런 가짜 뉴스를 퍼뜨리는 사람은 굉장히 나쁘다라고 아주 빠른 반응을 보였었기 때문에 이번 반응은 좀 이례적이다. 이 부분을 사실상 인정하는 거 아니냐라는 어떤 의혹 제기도 추가로 나오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네. 주장이 나오고 있으니까 이제 강영욱 씨가 답변을 할 차례인 것 같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노래 때문에 힘들었고 노래 때문에 살았어. 근데 노래 아니면은 못 사는 거야. 네, 매주 금요일 이번 한 주 사회적 파장을 일으킨 사건의 이슈 짚어보는 시간이죠. 사건의 해부입니다. 이번 주도 사건 사회부 사건 데스크 최석구 차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주제 뭔가요? 네, 사고 열흘 만에 술 마셨다고 인정한 가수 김호중. 그런데 구속영장엔 음주운전 혐의가 빠졌다. 왜입니다. 김호중 씨는 음주운전을 인정한 지 이틀 만인 지난 21일 경찰에 출석했습니다. 조사를 마치고 나오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죄인이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조사 잘 받았고 남은 조사가 또 있으면 성실히 받도록 하겠습니다. 죄 지은 사람이 말이 필요하겠습니다. 어쨌든 죄송합니다. 네, 조사 이후의 모습은 굉장히 겸손한 모습을 보였는데 일단은 소환 조사 바로 다음 날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을 했습니다. 좀 빠르게 한 것 같아요. 네, 김 씨가 귀가한 지 12시간여 만이었습니다. 경찰이 김 씨에게 적용한 혐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 치상과 도주치상, 사고 후 미조치, 범인도피 방조 등 크게 4가지입니다. 사고를 내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났고 사고 후 매니저가 김 씨의 옷을 바꿔 입고 대리자수를 하는 등 운전자 바꿔치기에도 관여했다고 보는 겁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음주운전 혐의는 빠졌다는 겁니다. 네, 근데 사실은 김호중 씨가 술을 먹고 운전을 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시인을 했잖아요. 그런데 왜 음주운전 혐의가 빠진 건가요? 네, 이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하려면 사고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를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하지만 김 씨는 사고 후 경기도 인근 호텔에 머물다가 17시간 만에야 경찰에 출석했습니다. 국가수 감정 결과 김 씨의 소변에서 음주 흔적이 남아 있었다고는 하지만 정확한 음주 수치를 확인하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경찰이 적용한 혐의가 특가법상 위험운전 치상입니다. 피의자 입장에서는 객관적인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없기 때문에 본인에게 위험운전 치상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겠지만은 경찰의 입장에서는 당시 운전 상태에 비추어 볼 때 피의자가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없는 상태를 보아서 그렇게 의뢰한 것으로 보입니다. 피해 택시기사를 다치게 하고 도망간 데다가 김 씨가 음주운전을 시인했기 때문에 이 혐의로 적용한 겁니다. 위험운전 치상죄는 혈중 알코올 농도가 특정되지 않아도 적용할 수 있고요. 처벌 수위는 징역 최대 15년으로 음주운전보다 셉니다. 네, 일단은 김호중 씨 구속심사 연기를 공연 때문에 신청을 했지만 법원이 기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오늘 구속영장 심사가 열릴 예정인데 중요한 거는 얼마나 사건 당시에 술을 마셨는지, 얼마나 취했는지 이거를 어느 정도 추정을 해보던지 뭐 이렇게 파악을 해보는 이 부분인 것 같아요. 네, 오늘 구속영장 심사의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김호중 씨 변호인 얘기 먼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음주운전을 포함해서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을 했고 구체적으로는 뭐 마신 술의 종류, 양 구체적으로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조금 전 김 씨의 변호를 맡은 조남관 변호사, 문재인 정부에서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가 정지됐을 때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지내기도 했습니다. 조 변호사가 선임된 뒤에 김 씨가 음주운전을 시인하는 등 기류도 조금씩 바뀌고 있습니다. 21일 경찰 조사에서는요. 사고 당일 김 씨가 마신 술의 양은 소주 10잔 이내였고 술에 취해서가 아니라 휴대전화를 조작하다 사고를 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경찰의 입장은 다릅니다. 사고 당시 현장 모습을 보면요. 김 씨의 차량은 저렇게 택시를 들이받고 붕 뜰 정도로 충격이 컸습니다. 하지만 김 씨는 그대로 현장을 떠났고 인근 골목에 차를 세운 뒤에 누군가와 전화를 하는 모습도 포착이 됐습니다. 경찰은 사고 당일 김 씨가 지인들과 들렀던 식당과 유흥주점, 자택 인근 CCTV와 관련자들의 진술을 확인한 결과 김 씨가 마신 술은 소주 10잔보다 훨씬 많았고 사고 당시 김 씨는
만취 상태였다고 했습니다. 네, 일단은 그동안은 증거인멸 의혹에 대해서 굉장히 여론에서 많은 비난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고 차량 석대에 거기에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도 없어졌어요. 이것도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사고를 낸 SUV 차량은 물론이고요. 유흥주점에 드나든 승용차, 예. 사고 후 호텔로 이동할 때 탄 소속사 명의의 차량, 블랙박스 모두가 사라졌습니다. 특히 사고를 낸 차량의 것은 소속사 본부장이 삼켰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블랙박스는 김 씨의 당일 행적과 음주 정황을 입증할 결정적 증거입니다. 그런데다가 김 씨가 사고 후에 소속사 관계자들과 나눈 대화 내용이 담겨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번 사건을 해결할 핵심 증거로 꼽히는데 메모리 카드를 훼손한 소속사 본부장과 김 씨 매니저에게 운전자 바꿔치기를 지시한 소속사 대표도 오늘 구속영장 심사를 받습니다. 경찰은 사고 후에 김 씨가 직접 메모리 카드를 빼내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혐의 입증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김 씨 오늘 공연을 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김 씨 측 구속영장 심사 연기를 공연 때문에 신청을 했었어요. 네,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한 뒤에도 김 씨 측은 어제와 오늘 공연은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소속사는 이번 공연을 끝으로 모든 활동을 중단하고 자숙의 시간을 갖겠다고 했는데 실제 김호중 씨는 어제 서울올림픽 체육관 체조 경기장 무대에 섰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낮 12시에 영장 심사가 잡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공연이 저녁 8시라고는 하지만 영장 심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김 씨는 강남경찰서 유치장에서 대기할 예정입니다. 네. 시간상으로도 공연을 소화하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어제 영장 심사 기일을 공연 후로 늦춰달라고 요청을 한 건데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네, 이러면 오늘 영장 심사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고 하니까 여기에 대한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사건 데스크 최석호 차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멕시코에서 대선 후보의 유세 무대가 무너지면서 9명이 숨지고 100명 넘게 다쳤습니다. 갑작스러운 돌풍에 구조물이 무너진 것으로 보이는데 해당 후보는 즉각 선거 운동을 중단했습니다. 서영일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선 유세가 한창인 멕시코 누에보레온주 유세장. 갑자기 강한 바람 소리가 들리고 무대 뒤편 구조물이 떠오릅니다. 곧이어 천장을 받치던 기둥이 무너지고 그대로 무대를 덮쳐버립니다. 누에보레온주에서 현지 시간 22일 진행되던 선거 유세 현장에서 무대가 무너졌습니다. 강풍에 무대 구조물이 주저앉은 건데 이로 인해 어린아이 1명 등 9명이 숨지고 100명 넘게 다쳤습니다. Venía la estructura, me agacho donde quedó la lona y dije, ese no me va a pegar. Entonces me quité a un lado cuando vi que toda la gente ya la estructura. 당시 무대에선 지지율 3위를 달리던 야당 후보 호르헤 마이네스가 유세 중이었는데 크게 다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다음 달 2일 선거일까지 남은 일정을 취소하고 유족의 애도를 표했습니다. 해당 지역 주지사는 지역 주민에게 강풍 대비를 당부했습니다. No hay ni una necesidad de salir. Las siguientes 2 horas estén en resguardo, bajo cuidado, bajo techo, cuiden mucho a sus hijos. 당국은 부상자와 유족을 위로하며 치료비 지원 계획을 밝혔습니다. TV조선 서영일입니다. 네, 렌즈에 담긴 그 순간 그 의미를 짚어보는 시간이죠. 사진기자가 선택한 아침의 한 장입니다. 오늘은 조선일보 사진부 오종찬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에 볼 사진 어떤 건가요? 네, 우크라이나 이반키우의 역사박물관이 러시아군의 미사일 공격으로 완전히 파괴된 모습입니다. 최근 러시아군의 우크라이나 공세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지난주 우크라이나에 갔을 때 전쟁 피해 현장을 직접 다녀왔는데요. 함께 보시죠. 이반키우는 전쟁 초기 러시아군에 점령됐다가 2달 만에 다시 탈환된 곳인데요. 당시 공격으로 무너진 주택들이 흉물처럼 남아 있습니다. 수도 키이우에서 북서쪽으로 60km 떨어진 도시 보르디앙카입니다.
수도로 향하는 러시아군의 집중 폭격으로 마을 대부분이 초토화된 채 1년 넘게 그대로 방치돼 있었습니다. 네, 벌써 전쟁이 2년 넘게 길어지다 보니까 피해 복구도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주민들이 겪고 있는 고통 상상 이상일 것 같네요. 네, 지난해 우크라이나가 탈환했던 도네츠크의 요충지를 최근 러시아군이 다시 장악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주민들은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전쟁이 다시 격화되자 피해 복구는 점점 늦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대한적십자사를 통해 한국에서 보낸 식량과 담요, 분유, 매트리스 등이 주민들에게 지원돼 왔는데요. 이렇게 국제적인 지원이 이어지고 있지만 전쟁이 길어지면서 피해 주민들의 고통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 2년 동안 전쟁으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니 가슴이 아파오는데요. 우크라이나에 하루속히 평화가 찾아오기를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아침 현장이었습니다. 오늘도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초여름 더위가 나타나겠습니다. 오늘 한낮 기온 광주와 함양이 30도까지 오르겠는데요. 한편 동풍이 부는 동쪽 지역은 속초가 19도에 머물며 비교적 선선하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강원 산지와 동해안에 5mm 미만의 비가 내리겠고요. 오후에는 남부 내륙에 5에서 20mm의 요란한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오늘 중부지방과 경북은 구름의 양이 많겠고요. 그 밖의 지역은 맑은 가운데 강한 자외선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한낮 기온 서울이 25도, 춘천 24도, 대전 28도 예상됩니다. 일요일 오후부터 전국에 비가 내리기 시작해 다음 주 월요일까지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연일 초여름 날씨가 이어지면서 여름의 불청객 모기가 벌써 등장했습니다. 모기 활동 지수는 이번 주 들어 60을 훌쩍 넘긴 주의 단계를 보이고 있는데요. 봄철의 잦은 비 소식 때문에 유충들이 서식할 환경이 더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모기에 물리지 않는 방법은 낮에도 긴 팔, 긴 바지를 입고 특히 숲속이나 공원에서는 기피제를 바르는 것이 좋고요. 창문 방충망 틈이 벌어진 곳이 없는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날씨와 생활 정보 이나일입니다. 네, 이상으로 금요일 뉴스 퍼레이드 마칩니다. 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아침 7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